부산에 있고 해양유물 전시관 또 목포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없었을까요? 우리는 갯놈, 바다,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려고 해도 유물이 없어요. 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바다 물고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전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속박물관에서도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유물이 없었습니다. 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그걸 제가 한국의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1년씩 한 마을에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배 타고 하면서 섬에서 1년씩 2년씩 살면서 그것들을 생동하게 어떻게 전시로 연결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달려야 되니까 옷을 좀 벗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해양인문학의 현장성과 조명치 특별점인데 해양인문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인문학, 사실은 민속학에서 인류학에서 민속학 하면 보통 농촌이나 산촌을 많이 했지 해양 전문가는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고 위상이 굉장히 큰데도 왜냐하면 똑같아요. 바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잠깐 해양신학, 그러니까 풍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민속학, 인류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구, 어법,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배를 타고 그다음 배 태워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몇 번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자들도 접하기 쉬운 농촌이라든지 산촌에 가서 잠깐 가고 조사하고 그걸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쓰지 바다를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강연이 이걸 포함해서 공무원이고 학예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 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제 연가를 써가지고 10월 달만 해도 전국에 강연을 7군데를 다녀야 돼요. 제 연가를 거의 이 강연 다닐 때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해양 쪽으로 강연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 이런 이야기들 다 제가 그냥 한 거야. 책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자, 바다 인문학이란 뭐냐면은 바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밥벌이, 그리고 먹고 노는 등 이런 일상의 삶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민속학 하면 과거 언제부터 시점을 따지려고 했어요. 1960년대 이전 혹은 일제강점기 이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게 민속학이고 인류학이에요. 예를 들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88 올림픽 그다음에 2002 월드컵 때 응원 도구들, TV에 나오는 것들, 대형 태극기, 붉은 악마 이런 것들, TV 나오는 것들을 다 수소문해갖고 그때 가서 다 수집해 왔어요. 수집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형 태극기 아시죠? 그거 다 민속박물관에 다 있어요. 붉은 악마 옷 이런 것들 다 민속박물관의 수장고에 유물로 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2002년도 월드컵 응원 도구 2000년 초기에 한국의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모멘텀이 된 월드컵에 대해서 전시를 하려고 해. 없어요. 지금 수집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민속학과 인류학은 현재의 학문이다.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조사를 다니면서 그때 그 지역과 그 어구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수집해요. 내용과 맥락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박물관에 어마어마하게 수집돼 있어요. 그 살아있는 유물이에요. 그냥 구입을 하면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은 제가 트럭 한 대를 주고 한나절이면 다 채울 수 있어요. 해양 쓰레기 통발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와 제가 통발로 수집한 거하고는 외형상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박물관에서 영원히 보존한 보물이 되고 유물이 되고 어떤 거는 해양 쓰레기예요. 그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수집한 거는 누가 쓰고 언제 사용했고 무엇을 잡을 때 했는지 출처와 맥락이 명확한 거예요. 그 유물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출처가 명확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양 쓰레기 주워가지고 박물관에 오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속 유물은 그 형태와 이런 것들, 이 형태를 가진 것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유형의 것들 속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출처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야지 그 가치가 월등히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민속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가는 조사자가 매우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바다를 연평도에 1년 살았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배 타고 다짜만 배, 꽃게잡이 배 타고 같이 그물 던지고 하면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강화도 보고 돈다고 장기간 몇 달을 돌아다니고 남해도에서 1년 살고 제주도에서 1년 살고 그 다음에 영도 가덕도에서 장기간 또 거주를 하고 울산 삼척에서 또 1년씩 거주하면서 주민들하고 배 타고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7년을 바다에서 살면서 공무원인데 박물관 안 들어갔어요. 아예 사계절을 같이 살면서 하면서 한 게 뭐냐면 기록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유물들도 같이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현장성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시로 이어졌다. 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할 때 보통 과거에는 조사자 별로 중시 안 했어요. 근데 조사자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제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다. 어떤 조사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현장성이 없는 민속지는 김 빠진 콜라다. 제보자의 만남, 관계, 대화 과정, 관찰 대상의 선택, 기록할 사건의 선별, 배제, 이런 것들은 다 조사자의 몫이에요. 현장이 있죠? 현장이 좋은 현장이 있다고 좋은 기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사자가 들어가서 어떤 시각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그것들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이 이야기는 뭐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왔어요. 좌든 우든 어떤 보수 신문에서는 10,000명이 왔는데 1000명만 온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면 너무 쉬워요. 카메라 어떤 각도에 비추는지 알아. 100명이 왔는데도 10,000명이 온 것처럼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장의 진실은 아니죠. 현장의 진실은 10,000명이 왔으면 10,000명이 온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찍는 카메라맨의 의도에 의해서 10,000명이 왔지만 1,000명이 온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그렇게 사실을 보여주는 카메라조차도 나의 의도에 의해서 사실을 보여줬지만 그거는 현장의 진실은 아니에요. 현장의 진실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내 의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조차도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서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있지는 않아요. 자, 기록은 왜곡돼요. 과거에는 팩트가 뭐냐? 예전에 제가 뭐 대학원생 때, 박사과정 때 그거 사실이냐 팩트냐? 팩트는 없어요.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한다고 해서 팩트냐? 내가 배제하고 싶은 것도 배제해버리고 내가 축소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어요. 내가 조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배제할 수가 있어요. 현장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 어려워요. 시뮬라시옹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론 가지고 제가 그냥 빗대 갖고 하는데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있죠. 플라톤은 천상의 이데아, 절대성 혹은 완벽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신을 모방한 거예요. 완벽한 신을 모방했는데 나를 누군가가 그리면은 그거는 2차 모방이 돼요. 그 그림을 또 모방해가지고 조각을 하면 3차 모방이 돼요. 모방이 계속 나아가면 원래의 이데아, 완벽한 존재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예술과 추각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도 원래의
그게 있다면은 원천적인 게 있다면 내가 기록을 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도와 이런 거 선정하는 거에서 이렇게 왜곡된다는 걸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현장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조사자의 자세와 판단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논문을 읽어도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기계적으로는 있어요. 개론서에 민속학 개론서나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록은 선택하는 행위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학자들 그래서 조사자가 책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없어요. 제가 쓴 책 현장민속지, 해양민속지 18건 있어요. 저도 주인공처럼 올라가요. 왜 제 사진도 나오고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조사자를 선정을 했고 이 장소에 왜 1년 동안 내가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결됐는지 저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계속 등장해요. 민속지에. 왜냐하면은 조사자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속박물관에서 네가 주인공이냐? 왜 네가 책에 계속 나오냐? 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 맥락을 그 책의 맥락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대신에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건의 그 다음에 인물, 현상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양심도 주관적이에요. 조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주관적이다. 결국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자갈치 부산 공동어시장 우리나라 해산물 수산물의 3분의 1이 부산 공동어시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나가요. 단일 어시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동어시장 70년 사라는 책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70년 사를 봤더니 사가 아니야. 거기에는 딱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큰 책인데 거기에는 딱 두 가지만 있더라고요. 몇 년도에 어획고와 어획량. 그러니까 어획고는 그걸 팔아고 얼마나 돈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획고와 어획량, 어획고, 어획량, 어획고, 어획량이 500페이지를 채우고 있어. 그건 사가 안 해요. 몇 년부터 언제까지 물고기가 얼마 잡혔고 금액으로 얼마고 이것만 적혀 있어요. 연도별로. 그건 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 아니에요. 그냥 연표예요. 연표. 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속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록은 단순한 사실을 적는 행위가 아니에요. 데이터, 그래픽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기록은 사실과 사실을 엮어서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란케 필법보다는 추측 필법을 선호한다. 란케 필법은 데이터 중심이에요. 추측 필법은 나의 의견과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격자이자 사건을 선별하는 행위자인 내가 무대 위에 올라서 이렇게 같이 주인공을 좀 더 보이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저는 현장 조사에서 했다. 자, 그래서 해양 인문학은 뭐냐면요. 보통 해양 인문학 하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만 생각해요.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에요. 저는 그 육지에서 이렇게 중도매인들, 그 다음에 경매사들, 바다와 물고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해양 인문학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고등어가 부산 공동어시장의 주 어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어, 잡히는 고등어의 80% 이상은 부산 공동어시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요. 근데 고등어가 절반 이하로 잡혔네, 예년보다.
예년보다 절반 이하로 잡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산 공동의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일당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이 일당 그 물고기 선별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선별할 고등어가 없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부산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 그 도시에서 부산시장까지 오고 해가지고 여기 얼마나 답답했든지 풍어제 하는 거예요. 풍어제. 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산까지도 들어가야죠. 부산 공동의시장 70년 사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그건 사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제가 다시 사를 썼어요. 그게 또 뭐 그 해양민속지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가야지 그게 사가 된다. 자 이제 현장과 필요고 어떻게 할 건가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어요. 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마을에 1년씩 살아요. 1년씩 사는데 그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자 조사 설전에 들어가요. 설전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막 외진이 와갖고 막 찍고 뭐 해녀들 막 찍고 있으면 욕해요. 해녀들 얼마나 뭐 무서운데요. 뭐 찍어? 왜 찍어? 하면서 못 찍게 해요. 그러면은 1년 살 건데 카메라 안 들고 다니면 한 달 동안 카메라 놓고 수첩 놓고 이건 좀 친해졌을 때요. 해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할 때 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태양망살이 다 노인이야. 70대 80대 초반 되는 노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태양망살이 많이 잡을 때 100kg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딱 들어오는 시간 다 해녀들은 정해져 있어요. 4시간 반 이상 물질 못해요. 4시간 반이 지나면은 고무 잠수복에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4시간 반 이상 하지 않는데 딱 시간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잡아왔는지 보기 위해서 딱 있다가 카메라 수첩 놔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저예요. 그러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순간 이미 이제 저한테 이야기 다 해줘요. 나중에 수첩가 이거는 어디냐면 삼척이에요. 수첩가 펜을 대신에 삽을 든다. 제가 그냥 카메라 찍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저예요. 동네 청년 같죠? 이거 보시면은 이미 새까맣죠?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새까매요. 그냥 노동하러 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학자들이 가고 2박 3일 잠깐 와갖고 기록하는 거 그거 제대로 된 거 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제가 이걸 다 해보면은 제가 이미 다 알아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정리하면 돼요.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다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몸으로 익힌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 녹음기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아는 걸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울산이에요. 미역철에는요. 상이 이웃집에서 상나도 못 가요. 미역철에는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전에 오징어, 뭐 꽁치, 청어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돌미역이에요. 돌미역철에는 4월부터 6월까지는 날이 3일 이상 맑아야 돼. 하루만 맑아갖고는 못해요. 말려야 되니까. 그 비 오거나 안개 끼면 노랗게 돼갖고 다 버려야 돼. 이때는 옆에 상이 나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니까 제가 다 해줘요. 아침에 해녀들이 갈 때 같이 배 타고 와갖고 다 조사하고 오자마자 이 말려야 돼. 말리다가 둘러보는 거야. 어디 내 손이 필요한가.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동네 청년처럼 이렇게 이러고 다니다가 내가 손이 필요할 때 가갖고 다 해줘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인공건조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9시, 12시, 새벽 5시에 뒤집어줘야 돼. 그러면 그때 또 일어나갖고 2시간, 3시간 자고 다시 뒤집어줘요. 그걸 3개월 동안 삼척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미 저는 미역의 전문가가 돼버려요. 내가 다 하니까. 그래서 서천에 가면 해양생물차원관이 있어요. 물고기 박사가 120명 정도가 있는데 미역 박사가 2명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박사들 상대로 미역에 대해서 강의를 미역 박사 2명 앉아 있는데 저 미역 공부도 안 했는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다 강의하면서. 왜냐면 이런 거 모르더라고.
현미경으로 조직만 검사를 했지 실제로 동해안에서 쫄쫄이 미역과 펄미역의 생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떤 거는 한 줄기에 20만 원 하고 어떤 거는 똑같은 자연산인데 위쪽에 있는 펄미역은 7,000원 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데 미역 박사들이. 그래서 서천해양생물자원관에 있는 관장이 너무 창피하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제 우리 현미경에서 벗어나서 현장도 좀 가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수십 년 동안 박사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평도 1년 살았어요. 연평도 1년 살면서 딱 육지 땅 2번 밟았어요. 한 번 잘못 나가면은 안개 끼고 하면은 몇 주 동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 가족과 아이가 있는데도 저는 딱 2번밖에 못 나갔어요. 연평도는 해병대의 섬이에요. 해병대 다 아니까 이제는 저 하도 돌아다니까 군사지역도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 해병대 사령관이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 김 선생님은 어디 육지 안 나가냐고. 우리 해병대 사병 우리 병사들보다 더 휴가를 안 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뭐 완전 사갔어요. 맨날 바닷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사간 것 같죠. 이거 몇 년 전인데. 간조기에 할머니 따라가요. 할머니 따라가면은 딱 2시간 정도 물 때 간조기 때 굴채채예요. 2시간 동안 뭐 하겠어? 옆에 앉아 있으면요 할머니가 굴도 먹여주고 하면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고향 자기 남편이 뭘 했고 어떻게 속썩였고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일생을 다 이야기해줘요.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러면 제가 굳이 가서 할머니 어릴 때 뭐 했어요? 뭐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이 뭐 했어요? 물으면 묻는 순간 잘 대답이 안 나요. 본인이 의해서 심심해서 이야기 다 해주면 이 할머니의 80인생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그리고 같이 집까지 들어주면 밥 먹고 가라면 밥까지 같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술술술 이제 다 나와요. 같이 가주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 인생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민들보다 제가 어구 제작과 투망하고 이런 것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어민들은 평생 어업을 할 때 자기가 했던 것만 해요. 다짜망하면 다짜망해요. 다짜망하다가 갑자기 통발 못해요. 새로운 어업 방식이라서 그러면 한참 적응해야 돼. 그래서 본인 하는 밴들만 주로 타요. 평생 한두 가지 종류만 타요. 저는 서해에 있으면 서해, 동해에 있으면 동해, 남해에 있으면 남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배를 다 타고 다니면서 같이 투망하고 그물 손질해줘요. 그래서 가자마자 울산 가자마자 이장이 앉아있기에 통장이에요. 앉아있길래 제가 뭐 태워달라 뭐라고 말 안 하고 같이 해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뭐 조사하러 왔다면서 이거 뭐 왜 다 할 줄 아냐고. 저 다 할 줄 알아요 하면서 지금 이 통발 이야기하는데 통발 수심이 얼마냐 그리고 바닥이 뭘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미끼 뭐 쓰냐 그러면은 뭐 제가 사실은 다른 데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미끼를 쓰고 통발 간격은 3m가 아니라 2.5m씩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고 이야기를 막 해줘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실험해봐요. 해보면 더 잘 되면 뭐 갑자기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 타고 나가자고 해요. 배 타고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작은 배에서 3톤짜리 배 이런 거 가면은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방송 한번 하면은 이 사람들 절대 안 태워주려고 해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하고 매일 같이 나가자고. 한 명 선원이 새로 생긴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제가 나중에 도망다녔어요. 어쨌든 어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민이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아까 뭐 홍보물에 많이 썼던 건데 이건 또 삼척이에요. 삼척에 5명의 머구리 잠수부가 있어요. 예전에 15명 있었는데 생존한 분이 5명 있어요. 5명이 있는데 늘 머구리 잠수부 하면 판에 들어가면은 편안한데 육지에서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말을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직접 있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냥 10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쓰면 되는 거고 이거 안 써보고 맨날 이야기만 듣고 이게 무거워요 하면 몰라요. 자, 이건 영도.
그래서 내부인과 외부인. 그건 제가 일하러 간 건 아니에요. 일을 했으면 거기에 내부인의 시각과 외부인의 시각을 같이 견제하는 거예요. 이건 강화도 조사할 때 이렇게 편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서 때로는 내부인, 때로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자와 조사 대상이 가끔 일치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라포 형성도 하고, 어떨 때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많은 어업을 가르쳐 준 분인데 막 그 뱃사람들이 왜 소리가 큰 줄 아세요? 힘든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를 실제로 타보면 그 엔진 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 크게 안 하면 들리지도 않아. 그 요즘은 10톤 이하 작은 배들 5톤 이하의 배를 타면은 부부가 주로 나가요. 선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떨 때 평생 바다 일을 하더라도 아주머니들의 한 90% 이상은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하는데 뭐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혹은 대소변 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기관 소리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는 제가 조사 지역에서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남편이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못 찾아. 나중에 찾은 경우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엔진 소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위험한데 크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 크게 이야기하는 게 일상화되었다 보니까 이야기가 커져요. 그리고 저하고도 맨날 이거 하다가 조심해 막 하는데 가끔씩 막 싸우기도 했어요. 저하고 소리 치지 마. 그러면 나도 저도 왜 소리를 지르니까 안 들리니까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정도 들고 뭐 도망 다니고 막 왜 내가 뭐 여기 선원 일을 하러 온 줄 알아? 막 하면서 막 맨날 저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저를 조심시키고 하는 모든 걸 가르쳐 준 분인데 제가 이제 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칼을 항상 차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걸리면은 대부분 죽어요. 그물 끌려가면은 배가 쫙 나가는데 그 물은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칼이 있으면은 정신 차리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칼 항상 차고 다녔는데 그만큼 위험한 일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제가 칼럼에도 이분 이야기 한번 쓰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삼중망인데 요즘 삼중망 거의 못 써요. 왜냐하면 금지시킨 건물이니까 치열을 많이 잡아서. 이것도 지금 박물관에 유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누가 썼고 언제 왜 구입했고 어디에서 썼고 주로 잡히던 물고기 뭐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물들은 어디 돌아다니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이거 뭐냐면요. 아까 삼척 칼날마을에서 모으려 했던 분이에요. 근데 민속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야기 구술은 반드시 왜곡과 은폐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객관은 없어요. 유리한 것들은 크게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들은 작게 이야기하고 기억의 망각, 왜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하고 이야기하면 출판되는 순간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2012년에 남해 물건 마을이라고 독일 마을, 독일 맥주 마을 그 맥주 축제 하는 데 있죠. 독일 마을 바로 밑에 물건 마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1961년에 물건 방조 오름이라고 굉장히 좋은 방조 오름이 있어요. 그걸 61년 때 지정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누군가가 1.5km라고 해놨어요. 750m예요. 누군가가 1.5km가 해놓은 순간 60년 동안 안 고쳐진 거야. 맨날 본인들도 알아. 750m 안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 그것들에 뺏기고 해갖고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 종류 물건 방풍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강강 안내서 그다음 박물관 저기 그 군청에서 나온 자료 면지 수백 종류가 아니에요. 한 번도 750m라고 한 걸 못 봤어. 다 1.5km예요. 그래서 제가 군청에 가서 이거 750m다. 왜 이렇게 계속 잘못된 걸 하냐.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민속지 쓰면서 1년 동안 조사하면서 이거 750m인데도 안 고치는 이유에 대해서 막 한 페이지 정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다 고쳐놨어. 고치기 어려워요.
한번 그래서 크로스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 뭐냐면요. 그 모구리 배를 하면은 모구리 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산소 호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모구리 잠수가 이렇게 배에 의해서 이렇게 감기고 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뒤에 풍이라는 시설을 해요. 풍 뭐냐면 이게 돌아가면서 배가 그대로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처음으로 삼식에 갖고 왔는 게 다 자기가 다 처음이래. 그 추적하다가 이거는 모두가 자기가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거기서 멈췄어요. 누구인지 밝힐 수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분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크로스 체크하자고 이분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민수과학이라든지 인류학에서 현장에 갔을 때 크로스 체크는 필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가덕도예요. 뭐 이거 이 이야기도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너무 이쪽으로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건 강화도예요. 제가 강화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든 바다에 있을 때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현지의 바다는 현지 주민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가다가 묻고 하다가 결국은 길 위에서도 이 노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 스승이에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렇게 또 묻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가르쳐 주는 정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쌓이고 해서 결국은 해양 민속지 책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인간과 바다의 삶 이제 전시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전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해양 민속 많은데 뭘 갖고 전시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 조기, 멸치가 우리나라 대표 어종이에요. 멸치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작으니까. 잡긴 잡았어요. 잡았는데 많이 잡혔는데 유통을 많이 안 했어요. 이거 하찮은 물고기고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일상의 반찬으로 늘 올라왔어요. 많이 잡히니까. 근데 많이 잡혔는데 날씨가 하루만 안 좋으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럼 다 퇴비로 썼어요. 그 조선시대 때는 삶아서 말리는 방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거 맞아요. 삶아서 하는 거는. 삶아서 들어온 삶지 않으면 이게 단백질이 그 기름기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부패해가요. 그래서 날씨 맑을 때만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퇴비로 쓰는데 퇴비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정어리, 멸치 이런 것들은 기름기가 분해되면서 굉장히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멸치를 퇴비로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이걸 퇴비하고 그다음 기름을 짜갖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 선박의 기름 대체유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멸치를 굉장히 한국에 와서 많이 잡아갔어요. 갑자기 1등 물고기 돼요. 일제강점기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뭐가 1등이냐면 명태예요. 2등 물고기는 조기. 제일 많이 갑자기 확 많이 잡힐 때는 청어. 근데 청어는 폭이 커요. 많이 잡힐 때는 압도적으로 1등 물고기인데 적게 잡힐 때 또 안 잡혀. 근데 그래서 조기, 명태, 멸치를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의문점이 있었어요. 의문점이. 이게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태가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어종이었는데 2008년에 갑자기 공식 어획량이 제로가 됐어요.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로 단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산처럼 쌓이고 우리나라 어획량 1위를 그전까지 하다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조기. 서해로 북상하지 않은 지 5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잡히던 물고기 넘버 2 명태 다음 조기였는데 50년 전부터 1968년 이후로 북상을 안 해요. 원래 남쪽에서 살던 게 산란하기 위해서 제주도, 추자도, 그 다음에 흑산도, 칠산 앞바다, 위도, 격포 앞바다, 칠산 앞바다에서 강화도를 거쳐서 연평도에서 북한의 대화도까지 갔다가 산란을 끝내고 바로 또 제주도 남쪽 바다로 가는 이 경로를 그래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6월 초까지 잡던 이 조기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리고 멸치는 이렇게 천안 물고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히던 물고기가 갑자기 안 잡히게 되면 그냥 다른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요 조기하고 비슷한 침조기류가 있어요. 이석태라고 해요. 세네갈 이석태, 뭐 침조기, 뭐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연안에까지 찾아가요. 맛이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한 걸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조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수입해 와요. 수입해서 지금 부산 쪽이나 경남 쪽에서는 침조기, 뾰족조기라고 해요. 뾰족조기, 침조기가 제사상에 월등히 많이 올라가요. 안 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다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입해 오나? 명태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지금 현재 2008년 이후로 딱 한 번 몇천 마리가 몇만 마리가 잡혔다가 또 안 잡혀요. 안 잡힌데 지금 러시아산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입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명태예요. 명태는 비추님처럼 부산에 가면은 냉동 창고에 80%가 있는데요. 거기 냉동 창고에 명태들을 가득 싸놔요. 물가가 오르면 명태부터 풀어요.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나?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냥 명태 동태탕으로 먹는 게 다가 아니라 황태로 먹는 게 다가 아니라 맛살, 어묵 이런 가공품에 80% 이상이 명태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산물이 120만 톤을 연간 수입하는데 거기에 30만 톤을 명태를 수입해요. 수입하는 수산물이 수천 종인데 단일 품목이 30%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안 잡히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물고기 문화는 없어요. 물고기 문화, 노래미 문화 있어요. 노래미. 우리나라 토착 어종이에요. 노래미. 어느 바다나 가면 노래미 다 있어요. 노래미 문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 조기 명태 멸치는 회유성 어종이에요. 사시사철 우리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산란할 때만 잠시 왔다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어종이에요. 근데 멸치 문화, 조기 문화, 명태 문화가 있어요. 문화라는 거 뭐예요? 자, 제2, 신안, 노동요, 유래다 뭐 이런 데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사상, 액마기 북어, 조기잡이 신앙, 어로노동용, 우리나라 3대 어로노동용, 명태잡이, 조기잡이, 멸치잡이 노래예요. 그래서 멸치잡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전남의 지방문화재로 2개, 부산 다대포 우리소리, 그 다음에 고성의 명태잡이 소리, 그 다음에 연평도 가면은 뱃노래 다 조기잡이 소리예요. 이런 거 다 문화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왜 노래미는 사실 수만 년을 우리 바다에 살았는데 문화라는 게 없는데 얘네들은 왜 문화가 있을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전시를 추적해 나가는 게 이 전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심오한 이유를 찾아다녔어요. 심오한 이유 없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흔해서 문화가 생겨요. 흔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왕의 명태를 포로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고 가난한 가게의 유생 또한 채물로 올릴 수 있으니 흔한 것이면서 귀하게 쓰인다. 흔하면서 귀하게 쓰인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찾은 수십 년 동안 현장과 문헌과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조기 명태 멸치는 흔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자, 그물을 한번 치면 배에 가득 차는데 곧바로 말리지 않으면 썩어서 퇴비로 쓰고 자, 일상을 반찬으로 쓰고 명태처럼 온 나라에 두루두루 넘치는 게 조기 명태 멸치였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흔하면 흔했기 때문에 귀하게 쓴다. 제사상 한번 보세요. 귤 아무리 부자라도 제사상에 안 올려요. 조선시대 임금도 공신이나 아주 귀하게 여긴 신하들한테 귤을 선물을 줬어요. 제주도 가면요, 귤이 막 조선시대 흔했던 게 아니에요. 관아에서 귤 열매 개수까지 세놨어요. 이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또 세요. 또 세가지고 그것들을 올려 보내는데 그게 가다가 썩잖아요. 그러면은 썩은 거 보냈다고 또 막 징계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 귀한 귤을 귀하다고 내가 사대부에서 천속 만석분이라고 해서 귤이 올려야 된다. 못 올려요. 왜냐하면은 한정되고 제사가 1년에 열 몇 번씩 있는데 못 올리거든요. 늘 사시사철 귀하게 이 뭐냐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배, 감, 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귀한 걸 쓴 게 아니라 흔한 것 중에서도 좋은 걸 쓴 게 제사상이에요. 그래서 늘 구할 수 있는 것들. 이래서 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다니면서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거. 이 보세요. 이거 뭐냐면 서유고의 나노 목지 이규근 오주 연문 상세상고에 보면 그냥 뭐 명태는 막 넘쳐났어요. 다 넘쳐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처럼 쌓이고 뭐하고 다 산처럼 쌓인 거예요. 자, 이만큼 조기, 명태, 멸치는 그렇게 어구가 어법이 별로였던 조선시대에도 요즘같이 나이론 그물도 아니고 칡으로 줄 만들어 가지고 조아봐야 명주치고 명주로도 안 했어요. 조선 후기에 명주 그물을 했지 뭘로 했겠어요? 풀을 말려 가지고 꼬아 가지고 그 그물을 했어요. 다 빠져나가는데도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는 물 반 고기 반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굶어 죽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지금 바다 같으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나무 갖고 때려 갖고 잡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많아요. 그만큼 많았으니까. 자, 이제 조기 이야기 볼게요. 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2월, 3월, 4월 이렇게 잡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자 이게 어디냐? 제가 연평도 1년 있을 때예요. 1967년은 언제냐면 조기 파시가 1968년 5월 26일부로 없어져요. 망하기 1년 전이에요. 망하기 1년 전인데 배 보세요. 여기가 연평도 오업조합이에요.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오업조합인데 이 작은 건물에서 하루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한국은행보다 많았어요. 얼마나 배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거 망하기 이천인데 배가 여기 당섬이에요. 당섬이라는 곳이에요. 배가 여기 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당섬을 오고 갈 때 섬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있어요. 배를 그냥 건너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꽉 차니까. 그만큼 배가 많았다. 그리고 여기에 선원만 해도 2만 명, 3만 명이 오고 선원들 따라서 누가 오냐면은 상인들, 착부들, 술 파는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전국 실험대 여기 연평도에서 다 했어요. 배를 10시간씩 타고 왔고 막 멀미하고 오바이트 하면서 왜 그 당시 최고의 연예인들이 여기 왔겠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여기 다 몰렸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건물인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평도 가면 지금은 꽃게의 섬이 됐어요. 조기가 없어졌으니까 꽃게의 섬 저지기 기자인데 요걸 다 호불호 버리고 이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건물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 얼마나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1968년까지 조기잡이라는 그 전진기지, 최대 전진기지였고 그 문화가 있었던 이 역사가 살아있는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없애버렸어. 그것도 옛날에 없앤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이거 있었으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관광 상품이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래서 이거 아직도 모르구나. 그 옹진군적이에요. 옹진군적. 어쨌든 이 어마어마했다. 자 이런 거. 이거 제가 그 전시 도록에 이 사진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김훈 선생이라고 카레 노래 이순신 쓴 김훈 작가가 저한테 바다에 대한 소설을 쓰거나 글을 쓸 때는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고 긍정을 받고 글을 써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는데 이걸 도록을 보내줬더니 김 선생 이걸 봤더니 뭔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대 중반의 노인이. 왜요 선생님 했더니 아니 도록에 제가 바쁘니까 제가 다 못 써요. 우리 연구원 선생이 이 도록 캡션을 달면서 연평도 조기잡이 어부들이
기념사진을 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검토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놓쳤어. 그냥 인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줄도 몰랐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이 맞다고. 이거는 연예인들이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북도 있고요. 옷도 정장으로 그 당시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 글 쓰는 사람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기념사진 찍는 건데 돈이 모이니까 당시에 연예인들이 연평도 갔다가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까지 추력 어선인데 이게 이 배에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었고, 이 돈이 모였기 때문에 수만 명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작부가 몇 명 따라갔냐면요, 한 700명 정도 따라다녔어요. 한 섬에 작부가 쫙 배가 올라가요. 2만여 명의 선원들, 수천 척의 선원들이 조기를 따라서 쫙 올라가요. 그 조기가 수백만 마리 되니까 쫙 올라가면은 가까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섬에 쉴 때가 있어야 될까? 한 10일 조업하고 한 4, 5일 동안 쉬어요. 그물 손질도 하고, 그때 술도 마시고 뭐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돈을 누리고 수천 명의 작부들, 그 상인들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임시 촌락이 생겨요. 그게 파시촌이에요. 그래서 연평도 주민들은 자기 집을 싹 비워줘요. 자기들은 천막에 살아요. 2달 비워준 걸로 1년 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7분의 1로 줄인 그 중선배, 조기잡이 배고. 자, 그래서 지금도 연평도는 이제는 조기가 안 올라가니까 조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질문에 누구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할 때, 전시할 때 수천 명한테 전시 해설을 했는데, 연평도는 우리나라 최대 조기잡이 섬이었어요. 근데 지금 더 유명한 거는 법성포죠. 굴비. 법성포 굴비. 근데 연평도의 간조기가 뭐냐면은 간통이라고 팠어요. 간을 하는 곳이에요. 염장하는 곳이에요. 그 간조기를 했어요. 근데 법성포는 굴비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조기잡이 지역은 연평도였는데 굴비를 하지 않고 간조기를 하고 법성포는 굴비를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또 굴비 법성포에 가면 부근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횟집이 단 한 군데가 없어요. 근데 굴비 점포가 450개 있어요. 회를 먹을 수가 없어. 오로지 굴비로 갖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치 때문이에요. 위치. 연평도는 그 앞에 개성이 있어요. 개성 배 타고 몇 시간이면 개성 갈 수가 있어요. 임진강, 예성강, 한강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도시 3대 대도시, 그 당시 3대 대도시 한양, 개성, 평양 다 갈 수 있어요. 코앞에서 하루면. 근데 법성포에서는 몇 날 며칠 가야 돼. 다 썩어. 그렇게 간조기 하면. 그래서 바로 신선한 걸 먹을 수 있었고 여기에서 말려서 했던 그런 문화예요. 이 법성포 굴비. 이 법성포 코앞이에요. 그래서 연평도 보시면 여기서 한강물이 내려오는 게 바로 보여요. 한강물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탕물이 여기서 오는 게 보여요. 오전에 비가 막 내렸어. 오후 늦게 되면 그 내려오는 게 다 보여요. 바로 한강 문화권이에요. 예성강, 임진강. 그래서 연평도가 조기가 유명한 건 서해 5도로 가는데요. 대청도, 연평도, 백령도는 같이 서해 5도에 묶여 있지만 바다가 완전히 다른 바다예요. 일제강점기 때 대청도는 울산보다 고래를 더 많이 잡았어요. 훨씬 많이 잡았어요. 고래를 많이 잡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홍어의 섬은 어디예요? 흑산도죠. 흑산도보다 훨씬 일제강점기 지금도 여기서 더 많이 잡아요. 어획량이 더 많아요. 근데 왜 흑산도는 유명하냐면 흑산도 홍어 같은 경우에는 영산폭으로 올라갔다가 사거니까 그 사근 홍어 가지고 목포를 중심으로 사근 홍어의 중심지가 됐고 여기에서는 사근 홍어 안 먹어요. 지금도 생홍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왜? 가까우니까 사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근 홍어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잡혔는데 지금 그쪽이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서 잡아서 다 흑산도로 가요. 목포로 가요. 목포.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이 잡아요. 상어도 여기서 더 많이 잡아요.
이 바다는 동해안 바다하고 비슷해요. 흑산도 백령도 바다는 여기 바다는 완전 갯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바다예요. 어쨌든 그런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 가래칠기 해변이에요. 여기 북한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월북한 적이 있어요. 여기 꽃게잡이 배가 있어요. 선원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하면은 키를 훔쳐가지고요. 여기 완전히 연평도는 연평도는 완전히 해병대의 섬이에요. 철옹성이야 밖에서 보면. 그런데 배를 타고 이 해안들을 보면 안 보여요. 경계에서 이렇게 해갖고 속도로 바로 가버리면은 코앞에 보고도 못 잡아요. 바로 코앞에 북한이 있는 거. 그만큼 가깝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조기잡이 어장도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NLL 선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막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는 북한 땅 바다도 아니고 한국 바다도 아니니까 북한 어선들이 백령도 선을 따라서 NLL 선을 따라서 여기 모여 있어요. 한 100척 정도가.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갖고 우리 해군도 손 못 대는 걸 이 조기잡이 선원들이 가갖고 납포해 오기도 하고 해군보다 더 빡센 게 연평도 꽃게잡이 선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통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요 유일하게 남아 수백 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없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떠나고 나서 시멘트로 다 덮어버렸어요. 아까 그런 것들 하나가 있는 것들이 문화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요거 없어졌어요. 요 이제 파시촌도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 파시 예전에 골목, 이 좁은 골목에 3만 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꽉 산 거야. 그러니까 착부하고 술 마시려고 줄 서 있었어, 선원들이. 그 막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니까 요즘 저도 술 마시면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잖아요. 10일 동안 바다에서 떠 있다가 4일 동안 시로 육지에 왔어요. 돈은 현금은 갖고 있어. 막 뭐 하시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는 연평도 아이들이 아침만 되면 해변을 한 바퀴 돌아요. 돈 주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뭉탱이로 한번 흘려버리면 그거 주스면 1년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선수금 받은 걸로 다 들고 다녔어요. 그만큼 흥청망청했던 도시가 연평도였던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자기 그걸 내줬어요. 그런데 피난민이 많았어. 피난민이.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이 배에 식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연평도에 우물이 6개 있었는데 오줌만 되면은 6개 우물에서 물이 다 말라요. 모든 이 안악녀들이 물 퍼갖고 여기 식수 공급해주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줄 서갖고 식수 공급해주니까 이 배들이 수천 척이니까요. 배 한 척 다 수십 동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끝없이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 우물물이 마르면 그 다음날 아침 밤새도록 또 차오르니까 또 퍼나르고 여기서 부족하면은 소연평도 코앞에 소연평도까지 가요. 소연평도 우물 딱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다. 그래서 1950년대 초에 우리 산업이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지금의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과 맞는 게 뭐냐면은 명태잡이와 조기잡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보다 돈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제일 많이 돌았던 데가 조기잡이 이런 파시가 있던 곳이에요. 그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섬에 제일 중요한 건물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수백억 줘도 바꾸면 안 되는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 또 강의하러 갔다가 포항에서 과메기의 중심이죠. 원래 청어는 한반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줄어들고 영일 만에 일제강점기에 영일 만에서만 잡혔어. 그때부터 과메기, 조선시대의 과메기는 조선 전반에서 다 과메기를 말려 먹었어요. 너무 많이 잡히니까. 과메기 뭐냐면은 꿰를 과자니까 눈목자예요. 눈을 깨가지고 말렸어요. 청어를 예전에는. 그래서 과메기에서 과모기에서 과메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언해 줄 수 있는 그 기름 짜던 통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해버렸어요. 포항도 똑같아요. 포항도 전시관이 그 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만들라고 했는데 뭐 거리가 없어.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옆에 부지가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과메기의 어떤 중심의 저희 포항이니까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고 나서 나중에 돈 수백억을 팔려가지고 박물관 좋은 건물을 만들면 뭐예요? 뿌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문화재 끌이대. 이거 보세요.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오자 아까 안 하는 것만 한 게 아니고 끝나자마자 다 여기 와서 물 퍼나르는 거예요. 이 하나 우물 하나 뭐 하나가 다 조기잡이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연평도 하니까 조기잡이시.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신앙이 뭐냐면 조기잡이 신앙이에요. 임경업 장군 신앙인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동해안은 성기 신앙이에요. 남근목을 굉장히 중시해요. 서해안은 인물신을 중시해요. 이 영향은 뭐냐면 황해도 무당들이 장군 신발이 세요. 김거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천의 무당 김거마도 황해도 무당이에요. 우옥주, 정학공 이런 무당들 유명한 무당들 다 황해도 무당이에요. 황해도 무당들이 강화도 와가지고 이제 강화도에서 쭉 서해안을 쭉 따라서 이 신앙들이 크게 확산이 되는데 서해안의 대표적인 신앙은 임경업 장군 신앙이에요. 임경업 장군 역사가 어찌했든 임경업 장군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저 중국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원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한 척의 배만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정벌해요? 그래서 다 식량을 다 버렸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다 버렸어. 그랬더니 임경업 장군이 연평도에 내려가지고 조기 물을 식수를 공급하고 뽀로새 나무라고 그 가시나무 거 있어요. 병사들한테 가시나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목어장이라고 있어요. 섬과 여기 그 육지 사이에 있는 거기에 가시나무를 꽂아 두게 하고 나서 물이 빠졌을 때 가보라고 했더니 그게 가시나무에 조기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식량 삼아서 중국으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기잡이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신이 임경업 장군이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 신앙이 서해안 전체로 퍼져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자도, 흑산도, 그 다음에 강화도, 위도 이쪽으로 조기잡이 어선들이 쫙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선원들에 의해서 조기잡이 신의 그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게 중심지가 연평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을 받다가 조기잡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기가 50년 전에 북상을 안 해요. 신의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한국 신앙의 특징이에요. 동해안에서는 남근목이 신앙 삼척에서부터 고석까지는 남근목을 깎아갖고 남근석을 모시고 당제를 지내요. 해양 신앙이에요. 제가 삼척 칼남마을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신남마을에서는 남근목을 매년 깎아가지고 새롭게 모시고 그걸 신을 지내고 제가 있었던 칼남마을은 남근석을 모셨어요. 그 위쪽을 다 남근목을 써요. 왜 그럴까요? 더 원초적인 신앙이에요. 바다는 풍어를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풍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앞에 미역바위가 있는데 한 젊은 처자하고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는데 뗏목을 타고 미역이 많이 나는 곳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젊은 처자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처자가 죽자마자 이 마을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원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남정네들이 바다를 보면서 소변을 봤더니 그 소변 본 집 남자들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근목을 깎아서 그 애랑이라는 처자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바다는 물고기를 잉태하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게 남자의 정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모시고 있어요. 근데 서해안에서는 인물신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장군신앙, 임경혁 장군뿐만 아니라 최영 장군뿐만 아니라 이런 장군의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은 인물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거예요. 임경업 장군 신앙에서 가시나무를 꽂았다는 곳이에요. 여기 겨울이에요.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물이 나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사할 때 제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참여를 하고, 이제 물이 빠졌구나. 빠지고 다시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염소가 살니까 염소 잘 살고 있는지, 야생 염소예요. 쭉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여기 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바다 배가 아파갖고 바지를 내리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물때가 6시간 12분이에요. 물 들어오고 나서 다시 물이 빠지려면 6시간 12분인데 제가 오후 늦게 들어갔으니까 밤 늦게까지 혼자서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기가 왔다 갔다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기의 굴곡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나무를 꽂았다는 전설이 있고 안목어장이 조기잡이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저 건너오고 나서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아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시 15분 기다리기가 싫어서 카메라하고 이거 메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요만큼 걸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거 수영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잡히면은 요게 다요. 하루 종일. 요도 북상에서 한 게 아니라 치유 방류에서 잡은 거. 치유 방류. 1년새. 그래서 이렇게 임경업 장군 신앙, 우리 문화 깊숙하게 들어갔던 건 뭐냐? 조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전시실에서도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전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임경업 장군이에요. 그리고 임경업 장군 신앙이 있던 그 강세적 빨간색으로 하면서 이 마을들 쫙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신은 없어져요. 한국의 신앙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다 없애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데 요 당은 남아있어요. 충민사라고. 무당들이 이제 기운받기 위해서 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신앙은 없어지고. 여기가 원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무당들하고 요 새끼 무당들, 친딸들 데리고 와서 기운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강화도 제가 다닐 때 무당들이 강화도에 신발 받으러 굉장히 많이 가요. 자, 이건 저예요. 사진단이라고 해서 강화도, 영평도는 경기도권,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인천의 무당들이 신발 받으러 엄청나게 많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세요. 이거 뭐냐면 연산군도 신으러 오셔요. 강화도에서는. 연산군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죽고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러 오셔요. 참 독특한 우리나라의 신앙이에요. 자, 이것도 이 득자장군이라고 강화도에서 모시는 이 다 황해도 무당들이에요. 외풀이 곧장꽂이. 자, 이런 것들 제가 이 이야기한 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이 신앙이 나온 거예요. 조기 때문에 그 무당도 나오고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표적인 무속 신앙이 다 된 거예요. 이거 문화예요. 물고기 하나 때문에. 자, 멸치.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물고기 뭐냐고 물으면 멸치라고 이야기해요. 왜? 해양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멸치예요. 우리 전 세계 바다에서 물고기 종류는 2만여 종 정도 돼요.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는데 어쨌든 2만여 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건 멸치예요.
그래서 멸치가 어떤 전 지구적인 영향에서 줄어들 때가 있어요. 개체수가. 그렇게 되면은 청어, 참치, 뭐 고등어 이런 것까지 같이 줄어들어요. 먹이감이 없어지니까. 큰 물고기의 먹이가 멸치예요. 그 우리 밥상에서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멸치를 제일 많이 먹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멸치를 제일 많이 먹는 이유는 뭐냐? 제가 전시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밥상에서 멸치가 안 들어가는 밥상 찾기가 어려워요. 100번의 그 밥상을 보면은 100개 중에 한 95개 이상 밥상은 다 멸치가 들어가요. 멸치 볶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멸치 김치 속에 멸치 들어가죠. 멸치 젓갈 들어가죠. 국물 할 때 국물 오르는 거 뭘로 해요? 멸치로 하죠. 나물 속에 뭐 멸치 액젓. 그러니까 멸치 분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밥상 위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 밥상의 숨은 주인공은 멸치다. 우리 밥상의 맛의 지휘자는 멸치라고. 이건 제 표현이에요. 독창적인 표현이에요. 맛의 지휘자. 우리 밥상의 숨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밥상의 맛의 지휘자는 멸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멸치를 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나라는 없어요. 일본도 멸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북유럽에서 멸치 먹죠. 엔초비, 젓갈 같은 거 짜게 해갖고 뭐 이렇게 빵 속에서 넣어 먹고 하는데 그 정도지 우리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먹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는 멸치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는 쫙 한번 보여주고 마지막에 전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쉴게요.